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어느 호텔 앞.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제대로 찾아온 거 맞아? 한국에서도 알아주는 호텔이라며? 우리가 봤던 거랑은 완전히 다르잖아. 이 정도면 거의 사기당한 거 아냐? 이곳에는 스코틀랜드에서 한국에 온 대학생들이 335 모여서 무언가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야기 내용이 심상치 않은데요. 마치 한국의 호텔 측에서 자신들에게 사기를 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영문인지 잠시 후 심각한 표정을 짓던 스코틀랜드 대학생들이 하나같이 혼이 빠진 듯 무언가를 바라보며 말도 안 된다는 말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한국에 여행을 온 스코틀랜드 대학생들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스코틀랜드에서 건축학과 대학에 재학 중인 아일라 맥켄지라고 합니다. 제가 많고 많은 대학 전공 중에서도 건축학과에 재학 중인 이유는 자랑스러운 우리 스코틀랜드의 역사적인 건축물을 제 손으로 직접 건축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아는 분들은 모두 아시겠지만 스코틀랜드에는 에딘버러 성부터 시작해서 스코티시 파를리먼트 빌딩까지 아주 훌륭한 고대 건축과 현대 건축이 공존하고 있는 건축 역사를 자랑하고 있죠. 미국이 세계 최고의 선진국으로 알려져 있지만 다른 분야를 제외하고 건축과 역사에 대한 것만 보았을 때는 우리 스코틀랜드가 훨씬 자랑스러운 역사를 자랑한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런 저에게 최근 들어 아주 말도 안 되는 고민거리가 하나 생겼는데요. 최근 저희 건축학과 대학생 친구들 사이에서는 이상한 유행이 퍼져 있었습니다. 그 유행이라는 것은 다름 아닌 한국으로의 여행을 가는 것이었는데요. 뭐 그런 게 유행이 될 수 있느냐고 저희 부모님께서는 말씀하시지만 아무래도 최근 들어 한국의 문화들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 우호적이고 긍정적인 반응들이 많다 보니 그런 것이리라 저는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행이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것이 저의 대학교 절친들에게까지 전염이 될 줄은 몰랐죠. 한두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이 한국 여행을 가자며 계획을 세우는데 가장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이 저런 반응을 보이니까 저 또한 거기에 끼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게다가 친구 중에서는 저를 꼬시기 위해서 한국에는 우리가 잘 모르는 한국만의 멋지고 고풍스러운 건축물들이 즐비하다는 말까지 했죠. 저로서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전혀 알 수 없었지만 구미가 당기는 말이긴 했습니다. 저는 제가 공부하고 있는 건축학에 대해 큰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었고 흥미를 느끼고 있었기에 다른 나라의 건축물에 대한 부분들도 늘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양 건축에 대한 부분들은 자료로도 잘 접하기 어려웠고 실제로 그 분야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직접 그 나라에 방문하는 방법이 가장 좋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일본이나 중국도 있는데 왜 하필 한국을 가자는 것인지 조금은 실망스럽기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일본과 중국이 더 일찍이 선진국으로서의 지위를 가졌기에 건축 쪽으로도 한국보다는 더욱 배울 것이 많을 것이라 생각했거든요. 한국에서 그러한 것들을 알기 전까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처음으로 한국에 도착했던 그 순간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친구들과 한국 여행을 계획하고 그로부터 약 2달 후 방학을 시작함과 동시에 친구들과의 한국 여행이 시작되었죠. 한국 공항에 도착한 저는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깨달았죠. 한국이 이렇게 부유한 나라였었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원래 사람이라는 존재가 자신이 속한 분야에 대한 부분들이 집중해서 보인다는 거 아실 겁니다.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는 말도 있고 패션 디자이너의 눈에는 사람들의 패션만 눈에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공항에 도착하기 전부터 한국의 공항 건물 외형이 눈에 들어왔는데 저는 크게 놀라고 말았죠. 외적인 미관이 아름다운 것은 둘째치고 크기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커서 저걸 건축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공을 들였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하지만 제가 놀란 것은 한국의 공항 외형만이 아니었습니다. 공항 내부에 도착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부유한 나라일까 가늠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대학생의 신분이었지만 건축 공부를 위해서 여러 유럽권의 나라들을 돌아다녀 보았지만 한국 공항은 그 어느 공항보다도 최신식 시설들이 즐비한 공항이었고 아주 부유한 국가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죠. 스코틀랜드의 공항들은 대부분 1934년도에 개장되어 최근까지도 여러 차례 확장과 개조가 이루어졌지만 아직도 후진적인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공항에는 마감재부터 시작해서 구조 자체가 최신식의 그것들로 이루어져서 보는 이로 하여금 감탄을 자아내게 했죠. 더구나 공항 내부에는 인공지능 로봇들이 배치되어 있고 늘 친절하게 미소 짓고 있는 공항 직원들 덕분에 무언가 모르게 안정감이 드는 미래에 와 있다는 느낌마저 들게 했습니다. 그렇게 신기한 듯 한국의 공항 이곳저곳을 훑어보고 있었는데 물갈이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먹은 음식이 잘못된 것인지 몰랐지만 살짝 복통이 생겼습니다. 저는 공항에서 벗어나서 호텔까지 가려면 아직도 한참을 더 가야 한다는 생각에 공항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편안한 마음으로 긴 여정을 가기로 생각했죠. 그래서 저는 짐을 친구들에게 잠시 맡기고 화장실을 들렸고 그곳에서 저는 다시 한번 놀란 마음을 진정하기 어렵게 되어버렸습니다. 과연 이곳이 공항의 화장실인지 아니면 고급 호텔의 화장실인지 분간이 되지 않을 정도로 고급스러웠고 깨끗했죠. 너무 놀란 나머지 순간적으로 복통이 잊힐 정도였습니다. 덕분에 저는 생각보다 긴 시간 동안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게 되었고 볼일을 마치고 다시 공항 내부로 갔을 때 저는 순간적으로 아찔함을 느꼈습니다. 그곳에는 있어야 할 친구들이 보이지 않았죠. 친구들에게 전화를 하기 위해서 몸을 뒤적거렸지만 이내 온몸에 식은땀이 날 정도로 아차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화장실을 금방 다녀오기 위해서 친구들에게 저의 짐을 맡겨두었는데 그곳에 저의 핸드폰까지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졸지에 저는 생전 처음 와보는 한국의 공항에서 미아가 되어버린 느낌을 받았죠. 공황 상태에 빠졌다는 표현이 아마도 제일 어울릴 것 같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빠져서 혼이 빠진 사람처럼 어찌 할 바를 모르고 있던 바로 그 순간 의문의 한국인 중년 남자 한 분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유창한 영어로 저에게 혹시 일행을 찾고 있는 것이냐고 했고 저는 그렇다고 답했죠. 그랬더니 그 한국인 중년 남자분은 저와 비슷한 또래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조금 전에 공항 택시를 타고 어딘가로 떠났다고 했습니다. 순간적으로 저는 화가 치밀기도 했고 섭섭한 마음이 들기도 했죠. 아니 이놈의 친구들이 같이 오자고 야단법석을 피울 때는 언제고 한국에 도착하니까 내가 화장실 잠깐 간 사이에 그걸 못 기다려줘서 이렇게 나를 혼자 두고 떠나버리나 싶었던 것입니다. 난감해하고 있던 저에게 한국인 중년 남자분은 갑자기 호주머니를 뒤적거리더니 무언가를 건네주었습니다. 굉장히 예민해져 있던 터라 갑자기 호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저에게 건네는 한국인 중년 남자분에게 깜짝 놀라서 뒷걸음질을 치려고 했죠. 하지만 남자분이 건네준 것은 다름 아닌 한국 동전이었습니다. 뭐지? 설마 나를 동정해서 동냥이라도 해주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려던 찰나 머뭇거리는 저에게 한국인 중년 남성분은 말했습니다. 저쪽에 조금만 더 가면 공중전화기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 동전으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보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있는 행선지를 찾아가라는 거였죠. 저는 순간적으로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유럽권에 사는 분들은 모두 저의 이야기에 공감해 주실 겁니다. 뭐 유럽인들이 나쁘다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유럽에 사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타인에 대한 경계심이 아주 강한 편에 속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공항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소매치기와 같은 범죄에 많이 노출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타인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지는 것이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와는 정반대로 시민분들이 타인이나 한국에 방문한 이방인에게 대부분 호의적이고 친절하며 배려심 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한국의 치안이 얼마나 훌륭한가에 대한 증거나 마찬가지죠. 저는 사실 한국에 직접 방문하기 전까지는 아시아의 최고 선진국은 일본이나 중국일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건 저의 큰 착각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인 중년 아저씨의 너무나 친절한 호의 덕분에 더 이상 헤매지 않고 무사히 친구들이 있는 숙소로 도착할 수 있었죠. 그런데 예약된 호텔 앞에 도착한 저는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한참 전에 제가 공항 공중전화로 친구와 통화를 했을 때 이미 호텔 앞에 도착했다고 했던 친구들이 아직 짐을 풀지도 않은 채 호텔 근처에서 서성거리고 있었던 것을 목격했던 것이죠. 알고 보니 친구들은 예약했을 당시의 호텔 사진과 실제의 호텔 모습을 비교하며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이게 무슨 일인지 의아해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호텔을 예약할 때는 분명히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한국다운 아름다움이 즐비했던 호텔의 모습이었는데 실제로 저희 앞에 펼쳐진 호텔 건물은 그냥 어느 나라에 가더라도 볼 수 있는 평범한 호텔 건물처럼 보였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잘못 찾아온 건 아닐까 하는 생각과
제대로 찾아온 것이라면 우리가 사기를 당한 게 아니냐고 친구들끼리 삼삼오오 모여서 회의하고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친구들 하는 행동들이 너무 소심하고 답답해서 제가 먼저 나서기로 했죠. 일단은 친구들과 함께 안으로 들어가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정 아니다 싶으면 예약을 취소하더라도 다른 곳으로 가자고 했어요. 하지만 호텔 안으로 들어간 저와 친구들은 그곳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외부에서 보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한 외형의 건물들이 즐비했는데 우리들이 온라인으로 예약했을 당시에 보았던 그 아름다운 건축물들이었습니다. 아니, 사실 그때 보았던 사진은 실물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눈앞에 펼쳐진 한국의 건축물들은 아름다웠고 환상적이었습니다. 이것은 한옥이라는 한국 전통의 주거 형식의 주택이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그 어떤 주택과도 다른 특별한 구조 형태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마치 외계인이 만들어낸 특이한 디자인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느낌마저 받았으니까요. 한옥을 목격하고 놀란 건 비단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건축학과 학생들답게 한옥이라는 주택의 구조와 특징들을 살피며 각자의 방식대로 머릿속에 담아 놓으려는 듯 보였죠. 저는 그것에 그치지 않았고 곧바로 짐을 풀지도 않고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한옥이라는 한국 전통 주택에 대해서 이모저모를 공부하기 시작했죠. 원래는 제가 이런 식으로 해외로 여행까지 와서 노트북을 꺼내 공부하거나 하지는 않는 스타일인데 이날은 뭐에 쓰인 듯 했습니다. 아마도 그만큼 한옥이란 주택구조 형식에 큰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역시나 한옥은 제가 추측한 대로 그저 보기에만 그럴듯한 아름다운 주택이 아니었습니다. 한옥이 위치한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북부지방에서는 외부의 냉기를 막아주고 내부의 열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구조인 방을 두 줄로 배열하는 형태의 겹집 구조와 낮은 지붕의 한옥이 발달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 시대에 이런 형식의 건축의 미학을 생각해내었는지 혀를 내두를 정도였죠. 한국인들이 지능이 높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것은 현대에 와서 한국인들의 교육열 때문인 줄로만 알았는데 그건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그냥 한국인은 민족 자체가 지능이 뛰어난 게 틀림없었어요. 그렇지 않고서야 그 당시에 이런 구조의 주택을 건설하지는 못했을 테니까요. 우리는 한국에 도착한 첫날 밤 여행 동안 묵을 호텔에 도착했을 뿐이었지만 여행의 목적을 달성한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한국이라는 나라를 이곳저곳 탐방하며 아주 행복한 나날들을 보냈죠. 그리고 다시 스코틀랜드로 돌아갔습니다. 제가 한국을 여행하면서 한 가지 크게 바뀐 부분이 있는데요. 그건 그동안 제가 대학교에서 공부했던 건축의 역사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제가 알던 건축과 건물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탓이죠. 그리고 아직 한참이나 공부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는 결국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곧바로 취업하여 건축 현장에 뛰어들려고 했던 원래의 계획을 포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대신 저는 조금 더 공부하기 위해 유학을 선택했죠. 한국으로의 유학을 말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여행을 했을 때와는 다르게 유학을 왔을 때는 또 다른 느낌을 주는 나라였습니다. 여행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한국의 여러 가지 다른 면모들을 접할 수 있었죠. 특히 제가 앞으로 건축학을 연구하고 공부하며 더 나아가 이것을 업으로 삼기 위해서 큰 도움이 될 법한 한국인들의 특성 또한 자연스럽게 몸으로 익힌 것 같습니다. 마침내 저는 그렇게 한국으로의 유학 생활을 마치고 다시 스코틀랜드로 돌아와 건축업자가 되는 꿈을 이루었습니다. 이제는 대학 내내 공부를 했지만 무언가 텅 비어있는 부분이 채워진 느낌이었죠. 그리고 저는 한국식 한옥의 특징과 스코틀랜드 전통 가옥의 특징을 조합하여 퓨전 건축물을 공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요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죠. 그리고 저는 오늘도 스코틀랜드에서 한국인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봐, 그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지. 좀 더 섬세하게 해야 해. 섬세하면서도 빠르게 해야 한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오늘 안에 다 끝내겠어? 한국에 가봐. 이런 식으로 일하면 당장에 해고된다고? 속도 좀 올리자. 빨리빨리. 미국의 어느 가정집. 이게 다 할아버지 때문이잖아요. 아이 수술비도 부족해서 빚까지 내야 하는 판인데. 한국 여행이라니요? 그러니까 한국 이야기 작작 좀 하세요. 이곳에는 평화로움과는 거리가 먼 듯한 신경질적이고 짜증 섞인 여성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짜증을 내는 여성의 맞은편에는
주름이 깊게 패이고 흰머리가 덥수룩한 할아버지가 어쩔 줄 몰라하며 당황하는 눈치입니다. 마치 모든 것이 할아버지 탓이라고 주장하는 듯한 여성의 발언에 집안의 분위기는 한동안 싸늘해지기까지 했다는데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 가족들은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탑승하게 되고 한국 땅을 밟아보기도 전에 크게 경악하며 오열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들은 한국에 도착하여 믿기 힘든 경험까지 하게 되면서 완전히 달라진 인생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이 미국의 가족들에게는 무슨 일들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가장과 엄마, 그리고 요양보호 역할까지 맡고 있는 루시 아델이라고 합니다. 무슨 역할이 그렇게 많냐고요? 사실 우리 가족은 다소 평범함과는 거리가 있는 편이거든요. 남편은 클럽에 문지기 일을 하다가 술에 취한 손님과 시비가 붙어서 지금은 감옥에 있는 상황이고요.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시고 거동이 불편하신 할아버지와 어린 딸 아이를 혼자서 돌보고 키우고 있죠. 게다가 가족들과 저도 먹고 살아야 하니 경제활동도 해야 했고요. 네, 맞습니다. 저는 요즘 각종 스트레스와 압박 때문에 죽을 맛입니다. 너무 힘들었죠. 게다가 제가 모시고 사는 할아버지는 과거 한국 전쟁에 참전하셨던 분이라서 그때 다치신 다리 때문에 거동도 불편하셨죠. 그래서 저는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고 하면서 여러모로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모든 힘든 상황들을 이겨내고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바로 저의 딸아이 덕분이었습니다. 몇 번의 유산 끝에 힘들게 얻은 아이였으니까요. 아이 아빠까지 저렇게 되고 나니까 딸이 갓난아기였을 때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일은 해야 하는데 그 갓난 아기를 데리고 다닐 수도 없고 그렇다고 다리도 불편하신 할아버지에게 맡기기도 좀 그랬거든요. 딸이 조금 자라면서 대화가 되는 정도가 되자 할아버지에게 종종 맡기곤 했죠. 저와 우리 가족은 힘들었지만 이렇게 평범하게 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말이죠. 딸아이는 아주 밝은 아이였습니다. 한국 음악 듣는 걸 좋아했고 또 여러 가지 한국의 영상 콘텐츠들을 섭렵하며 한국의 팬이었던 아이였죠. 저에게는 두말하면 입이 아플 정도로 소중한 하나뿐인 자식이었고요. 그런 딸아이에게 심상치 않은 일이 생겨버렸습니다. 어느 날 갑작스럽게 앞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말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참으로 멍청하게도 처음에는 딸아이가 워낙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달고 살아서 그것 때문에 시력이 나빠진 것이라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좀 적당히 들여다보고 공부를 하라는 잔소리를 하는 것에 그쳤죠. 하지만 그럼에도 딸아이는 그런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했고 뭔가 이상하다고 판단한 저는 급기야 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되었죠. 사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병원 진료를 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절차도 복잡하거니와 병원비가 감당이 불가능한 정도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 보니 진짜 큰 병이 의심되는 것이 아니고서야 병원에 방문하는 자체를 꺼려하죠. 특히나 형편이 어려운 저의 경우에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가뜩이나 겨우 혼자서 우리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상황인데 병원비까지 합해지면 그때는 감당할 수 없는 처지가 돼버릴 것 같았으니까요. 그럼에도 저는 딸아이가 너무나 걱정되어 병원을 방문했고 아니나 다를까 불미스러운 걱정은 늘 현실화되는 저의 인생을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뇌종양으로 보여집니다. 이 정도 크기면 수술이 불가할 것 같은데 뇌종양의 특성상 저것이 악성인지 아닌지는 수술을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수술 자체가 워낙 어렵고 힘든 수술이고 게다가 악성인 경우에는 아마도 마음의 준비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제 귀를 의심할 만큼 현실 감각이 없었습니다. 제 앞에 있는 의사가 실제 의사가 아니라 정신병원에서 뛰쳐나와 의사 행세를 하는 돌팔이라 생각하고 싶은 정도였죠.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고 사랑하는 딸아이가 죽을지도 모르는 병에 걸렸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이때부터였죠. 제가 예민하고 신경질적인 사람으로 변했던 것은요. 하소연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 여러분들이 저와 같은 상황에 빠졌다면 어땠을지 한 번만 생각을 해주세요. 남편은 교도소에 수감 중이고 거동이 불편하신 할아버지를 모시고 살면서 유일하게 제 삶의 희망이었던 딸아이에게 어느 날 갑자기 죽을지도 모를 큰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말이에요. 저는 힘들었지만 지금처럼 사는 것이 우리들의 일반적인 인생이라고 받아들였고 그 사이에서 행복을 찾았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이 지금은 지옥처럼 변해버린 느낌이었어요. 이제는 지금처럼 사는 것도 힘들어질 것이라는 것을 잘 알게 된 탓이죠.
무엇보다 저의 딸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하루하루가 힘들었습니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된다고 하더라도 머리뼈를 잘라서 해야 하는 개두술의 특성상 위험 요소가 너무 많았고 후유증이 상당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남편이 갑작스럽게 감옥에 갇히게 되면서 저 혼자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 상황을 받아들였듯 지금의 상황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꿈이 아닌 현실이었기에 하루라도 빠르게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모두를 위하는 길이라는 것을 잘 알았죠. 하지만 차마 어린 딸에게 직접적으로 병에 걸린 이야기들을 해주지는 못했습니다. 어린 아이가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큰 사건이었으니까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고민하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딸의 행복을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를 말이죠. 그런 저의 고민은 딸의 갑작스러운 한마디에 해결되는 듯 했습니다. 엄마, 우리 한국에 놀러 가면 안 돼? 비싸서 안 되겠지? 그냥 한번 물어만 본 거야. 신경 쓰지 마. 딸의 그 말에 저는 눈시울을 붉히고 말았습니다. 평소에 제가 얼마나 돈돈거렸는지 저 어린 딸아이가 돈 걱정을 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떼쓰는 것도 저의 눈치를 보다니요. 제가 얼마나 형편없는 엄마였는지 처절하게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죠. 그래서였을까요? 저는 오기가 생겼습니다. 아무리 형편없고 돈이 없는 엄마였지만 딸이 이토록 원하는 여행을 이번 한 번쯤은 선물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죠. 어쩌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여행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자 너무나 처참했고 슬펐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실과 이상의 괴리감을 느껴서 저도 모르게 할아버지에게 그 분풀이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시 신경질이 도졌나 봐요. 이게 다 할아버지 때문이잖아요. 아이 수술비도 부족해서 빚까지 내야 하는 판인데. 한국 여행이라니요? 그러니까 한국 이야기 작작 좀 하세요. 한국 여행을 가자고 하는 딸아이가 평소에 할아버지께서 제 딸아이에게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던 탓을 했던 것이죠. 그렇지 않아도 힘든 형편에 딸아이 수술비까지 어떻게 마련을 해야 할지 눈앞이 캄캄했는데 이런 저의 비참한 현실에 대해서 화풀이를 할 대상이 필요했을지도 몰랐죠. 게다가 한국이라는 나라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아직도 휴전 국가의 지위를 지니고 있었는데 무슨 여행 경비가 이렇게 많이 드는지 당초에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는 텔레비전 방송이나 인터넷을 할 시간도 없이 살아온 터라 한국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저 할아버지에게 들은 내용이 전부였죠. 한국은 그야말로 폐허였지. 지옥과도 같았어. 하지만 한국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규율이 있었다. 아마도 지금쯤이면 엄청난 발전을 이룩했을지도 몰라. 아주 영리한 민족이거든. 한국인들 말이다. 매일같이 이런 이야기만 듣다 보니 저에게 있어서 한국은 거의 오지의 국가나 다름없었거든요. 저는 결국 딸에게 처음으로 선물을 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비록 없는 형편에 추후에 있을 딸아이의 수술비가 엄청나게 걱정되는 상황이었지만 이번만큼은 무리를 해서라도 딸아이의 소원을 들어주고 싶었어요. 그렇게 저와 딸아이, 그리고 거동이 불편하신 할아버지까지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때는 몰랐죠.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에서 그러한 일들을 겪게 될 줄은 말이에요. 우리는 아주 당연하게도 없는 형편에 가는 한국행이었는지라 이코노미석으로 탑승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딸아이와 할아버지는 아주 신나는 눈치였고 흥분을 감추지 않았죠. 특히 할아버지는 연세에 걸맞지 않게 한국에 대해 연신 떠들어대며 설레어했습니다. 마치 아이처럼 말이에요. 한국은 어떻게 변했을까? 한국인들은 아직도 그때처럼 친절하고 영리한 사람들로 북적일까? 그때 죽은 내 친구들의 묘지에도 가봐야겠다는 말까지 하셨죠.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그런 할아버지를 진정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저는 차마 1도 예상하지 못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한국인 승무원으로 보이는 여성분께서 저와 가족들에게 벨트를 풀라는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순간적으로 우리가 무슨 잘못이라도 저질렀나 해서 왜 그러시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돌아온 승무원의 말에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글쎄 저희들을 다른 곳으로 안내해드리겠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행색이 가난해 보여도 그렇지 설마 우리를 짐칸 같은 곳으로 이동을 시키려고 그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죠. 그런 승무원에게 대체 우리에게 왜 그렇게까지 하는 것이냐며 따지려고 하는 그 순간 해당 승무원분은 저희들에게 미소 지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승객분과 가족분들을 비즈니스석으로 안내해드리겠다고. 마침 비즈니스석 자리가 남아서
그렇게 해드려도 될 것 같다고요? 저는 그때까지도 영문을 알지 못했죠. 처음에는 우리에게 불이익이 되는 상황인 줄 알았지만 알고 보니 너무 과분한 대접을 받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이유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알게 되었고 저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그곳에서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대접은 거동이 불편하신 저의 할아버지 덕분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한국 전쟁에 참전한 용사셨고 그런 분에 대한 예우 같은 것이라고 하더군요. 그 말에 저는 큰 감동을 받았고 저도 모르게 눈물을 보이고 말았죠. 그렇게 저와 할아버지 그리고 딸아이는 아주 편안하고 기분 좋은 마음으로 한국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긴 시간이었지만 우리는 한국에 도착도 하기 전에 한국에 대한 기대에 부풀었고 그 순간들만큼은 딸아이에 대한 걱정과 근심을 떨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그러한 일들이 없었더라면 말이죠. 처음 한국 땅을 밟았을 때를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아마도 저보다는 할아버지가 더욱 놀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한국 전쟁을 겪은 그 이후로는 단 한 번도 한국을 방문하지 못하셨던 할아버지였기에 더더욱 그랬죠. 할아버지에게 폐허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이야기만 듣던 저는 처음에 제가 목적지에 잘못 도착했나 싶은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더구나 공항에 로봇이 돌아다니는 것을 보고서는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왔죠. 게다가 한국에는 맛있는 음식들이 천지에 널려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외식을 거의 하지 않았고 집에서 대부분 해결을 했는데 돈을 아끼기 위함도 있었지만 미국에서는 외식을 하려면 아주 긴 시간을 자차로 이동을 해야 했고 그 와중에 그런 노력을 들여서 식당에 방문을 하더라도 입맛에 맞는 음식점을 찾는 것은 하늘의 별을 따는 것과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곳곳에 식당과 모든 편의시설 인프라들이 모여 있었고 자차는커녕 걸어서도 이 모든 것들이 이용 가능한 정도여서 너무나 편리했죠. 하지만 한국의 음식들이 너무 맛있었던 탓일까요? 어느 식당에서 우리 가족 모두가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저 역시 얼마 만에 맛보는 남이 해주는 음식인가 싶어서 미친 듯 먹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달이 나버리고 말았죠. 음식에 미쳐서 딸을 신경 쓰지 못했죠. 그런데 딸아이가 음식을 혼자서 먹다가 기도에 음식이 들어가 버린 것인지 캑캑거리며 숨을 쉬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딸의 등을 두드리며 입안에 손가락을 넣어서 무언가를 빼내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눈에 보이는 이물질은 없었고 아무리 등을 두드려도 딸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죠. 저는 이러다가 아이가 잘못될까봐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고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에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고 그저 아이를 살려야겠다는 생각만 들었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같은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한국인 중년 남자분이 다급하게 저희 쪽으로 다가오더니 제 딸아이에게 응급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의 손놀림과 행동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딸아이의 머리를 가슴보다 낮게 하고 아이를 안은 팔을 허벅지에 고정시킨 뒤 손바닥으로 아이의 어깨 죽지 사이 견갑골을 5회 정도 두드리더니 흉부를 약 5회 정도 압박했죠. 그러자 캑 소리가 나면서 아이의 입에서는 무언가가 나왔고 중년 남자분은 그 이물질을 깨끗하게 제거를 해주었습니다. 아주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고 너무나 감사한 마음에 딸을 구해준 한국인 중년 남자분에게 두 손을 모아 연신 감사의 표시를 했죠. 그러자 그 중년 남자분은 딸의 상태를 유심히 살피더니 저에게 명함을 하나 건네주었습니다. 혹시 모르니 한번 방문해서 자세한 진료를 받아보라면서 말입니다. 저도 걱정되는 마음에 그분이 주신 명함 주소지 병원으로 향했죠. 알고 보니 그분은 해당 병원에서도 이름이 알려진 유명 의사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진료를 받은 저는 다시 한번 큰 충격을 받았죠. 딸의 시야가 좋지 않다는 것을 눈치채고 정밀 검사를 했는데 뇌종양이라는 것을 알아챈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태로 보아 악성 종양은 아닌 것 같고 선종으로 보이는데 개두술까지는 필요 없고 지금 크기는 약물로 조절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만으로 종양 치료가 가능하다는 말을 해주셨죠. 저는 몇 번이고 그 말들이 사실이냐고 되물었고 그럼 딸이 위험한 개두 수술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냐며 몇 번이고 여쭤보았죠. 결국 저는 한국에서 딸아이의 치료를 받게 했는데 나중에 알았지만 한국의 의술이 미국과도 버금가며 어떤 분야에서는 능가하는 부분도 있다고 하더군요. 뇌하수체 종양으로 판정받았던 딸아이는 다행스럽게도 약물 치료로 성과를 보이고 있었고 손실되었던 시야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히 달라졌고 그와 더불어 저의 인생에도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만약 저의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아주 힘든 상황과 마주한 분들이 있다면 이런 말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에게 어떠한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도 일단 그 일을 온전히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선한 마음으로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하세요. 제일 먼저 당신의 상황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한층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당신에게는 희망과도 같은 일들이 생기게 될 거예요. 저에게 있어서 한국이라는 희망처럼요.